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282페이지입니다. 예상문제 2번 분단 시장 이론 중 보조 부분으로 나뉘는 2차 노동시장의 특징을 쓰시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1차, 2차 다 한번 써볼게요. 1차 노동시장의 특징과 2차 노동시장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이런 1차 노동식은 주로 숙련직이라든가 혹은 고학력자 혹은 기능 인력들 이런 쪽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직 그래서 주로 고임금, 그 다음에 합리적인 노무관리, 그 다음에 쾌적한 근무 환경, 그 다음에 승진이나 승급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2차 노동시장은 비숙련직이라든가 혹은 저학력자라든가 혹은 단순 노무직 같은 이러한 직들이 주로 이제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직이고, 그래서 저임금,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혹은 자의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악한 근무 환경인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상태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용이 안정돼 있다면 여기는 주로 이제 정규직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상태가 불안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비정규직이 다수를 이루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의적인 나왔군요. 자의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적다. 기회가 없거나 적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또 결근율, 이직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서 1차 노동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다. 또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다. 예,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대부분 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외우는 걸로 생각하면 다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은 이런 시장이지, 고학력자가 가는 시장이고 주로 사무직이고 안정돼 있고 정규직 이런 시장이지, 2차 노동시장은 저학력자하고 좀 열악한 거고, 그러한 그 시장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본 다음에 하나씩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걸로 하셔야지, 이걸 굳이 외우려고 들면 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용이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빠뜨린 게, 낮은 기술 수준으로 소득이 낮다라는 거죠. 낮은 기술 수준으로 소득이 낮다. 그 다음에 직무의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나큰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쉽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또 쉽게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예, 그런 뜻인 겁니다. 이런 쪽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 사람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이런 쪽은 너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또 그만두기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쓴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교육훈련 기회가 적다. 예. 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교육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그죠? 정규직에 대해서만 교육을 잘 시켜주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카드를 갖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직업 능력 개발을 시켜야지 회사에서 이렇게 너 교육 갔다라 너 교육 시켜줄게 이렇게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기출 23번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예.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원인, 형성 요인인 거죠.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은 첫 번째는 숙련의 특수성이다. 두 번째는 현장 훈련이다. 예, 세 번째는 관습이다. 예.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적어야 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뒤에 적는 내용들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식으로 적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엉뚱한 소리만 적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복사기가 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앞전의 부분은 외우셔야 되겠지만 뒤에 것들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숙련의 특수성. 자, 말부터 봅시다. 숙련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숙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직업정보론에서도 배웠지만 숙련 기간이라 해서 숙련 기간에 대해서 배웠고 숙련이 뭐예요? 예. 해당 업종 혹은 해당 직업의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숙련 기간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평균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숙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기업들마다는 자기 기업들마다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자기 기업 내부에 고유한 그렇던 숙련을 시키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는 숙련을 시킬 때 1대1 멘토링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 될 때까지 숙련될 때까지는 계속 1대1로 시키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기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야, 다 필요 없어. 걔가 말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부서에 누구든지 제가 질문하는 거는 최소한 걔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답변 줘. 뭐 이런 방침이 있다든가 등등등등등. 해당 기업마다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숙련자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직무 능력이 평균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업들만의 숙련 방식이 제각각이므로 해당 기업의 고유한 특수성에 의해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훈련. 현장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인턴 사원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턴 사원, 그죠? 그러면 인턴 사원들 뽑았을 때 현장에서 각각의 훈련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인턴 사원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현장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혹은 뭐 판매 장소 이런 데도 현장일 수도 있지만 사무실도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그 사무실 자체가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는 방식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업에서 그 기업 특유의 현장훈련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 형성에 기여한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면 가훈도 있고 가풍이라는 것도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만의 관습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문서나 규정이 아닌 해당 기업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 분위기 그다음에 습관 등이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짐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이것도 내부 노동시장 형성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형성 요인과 장점을 각각 세 가지 쓰라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형성 요인을 적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만이 갖는 장점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내부 노동시장에 갖는 장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대기업에서 주로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걸 활용한다 그랬는데 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걸 활용한다 그랬습니까? 예, 그 내부 노동시장이 갖는 고유한 어떠한 특징을 그걸 계속 살리고자 해서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도 양성을 시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동기 유발이 되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 있으면 교육도 제대로 잘 받아. 또 그 교육 잘 받은 것 같고 승진도 잘 돼. 이런 내 동기 유발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이윤이 증대하는 거고 기업 이윤이 증대하니까 뭐하다?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걸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요. 근로자는 더욱 좋겠죠. 내가 돈 들이지 않고도 내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시켜서 직무 몰입도를 강화시킨다. 예. 동기 유발에 의한 직무 몰입도를 높인다는 거죠. 예.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성과 높이면 승진이 빨리 되더라. 빈자리 생겼는데 나한테 주더라. 외부에서 사람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낙하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열심히 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직무 몰입도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대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 이윤이 증대한다는 거죠. 자, 이런 높아진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이윤이 증대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장기 근속도 유도된다는 거죠. 임금 상승으로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네. 네, 이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각 3가지 정도를 적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뭐 3가지 정도만 적으면 되는데 지금 4가지 정도를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4페이지. 내부 노동 시장의 단점을 5가지를 쓰세요. 예, 여기선 지금 장점을 적었는데 단점을 적으랍니다. 단점. 예. 예, 기출문제에 장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혹시나 단점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점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부 노동 시장이 일단 대기업에서 적용되는 거고, 대기업은 일단 사람들이 들어가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의 고인물이 한번 들어간 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썩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인력의 경직성이 발생을 해요. 네, 그게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직된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다면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고 이래야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일단 들어간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도 않고 더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뭐예요? 이 구인과 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는 그것들이 없어. 네,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틈새가 안 보여. 잘 나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 그래서 신규 진입자의 진입 기회를 신규 입직자, 신규 진입자의 입직 기회를 줄인다. 네. 세 번째는 핵심 영역 이외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모든 부서에 다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끌어가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들다 보니까 이 핵심 아닌 거는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정규직을 계속 뽑아서 쓰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핵심적인 것들은 그냥 우리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자. 요 정도는. 그래서 오히려 비핵심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무 능력 개발 비용이 많아진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착각을 했네. 제가 지금 이게 사교육 과열이라는 걸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내부 노동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야 돼요. 왜? 대기업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훨씬 더 교육에 대한 비용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더 과열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 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임금에 대한 양극화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점점 그 임금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여기선 점점 더 올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낮추거나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상 문제. 상품 시장과는 다른 노동 시장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예, 이게 2차 시험에 아직 안 나왔던 부분인데 1차에서는 몇 번 나왔던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내본 겁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의 특징인 거죠. 상품 시장과는 다른 노동 시장만이 갖는 특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노량진에 가면 수산물 시장이 있고 가덕도에 가면 농산물 시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마장도에 가면 축산물 시장이 있듯이 그러한 상품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갖는 특징과 노동 시장이 갖는 특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 시장이 갖는 특징을 기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 관계가 연속적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칠판에 쓰이는 이 지우개를 산다. 그러면 샀을 때 야, 너 내가 샀으니까 한 10년 쓸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지 않죠. 오늘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상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럼 오늘 사가지고 내가 오늘 먹어버렸어. 연속성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노동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노동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내가 쓰고자 해서 노동시장에 가서 근로자를 사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용 내용이 불명확하다. 고용 내용의 불명확성.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가 이런 게 나왔어요. 격리 사무원 모집. 예전에는 뭐 여사무원이라는 표현을 아예 여자를 박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죠. 근데 어쨌든 격리 사무원으로 들어왔어. 그럼 나 격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가끔씩 비서도 하고 가끔씩 인사 업무도 하고 어쩌다 보면 또 마케팅도 하고 있어. 그쵸?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고용은 격리 사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불명확해. 가서 들어가 보니까 가끔씩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그러면 그걸 뭐 비서도 한다 안 적잖아요. 요것만 적어놨었어. 요것만 근로계약에는 격리에 관련된 사무 관련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고용 내용이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저임금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 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수매가를 결정하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배값은 뭐 한 개당 1,000원 이하는 받으면 안 돼? 그 이상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야
사람 쓰려면 말한 니네들 근로자 쓰려면 시간당 최소한 5,580원 이상 줘야 돼. 그거 안 주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도잖아요. 노동시장에는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돼. 그 이상 일시키면 잔업수당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상품은 그게 없다라는 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만 만족한다면 얼마를 주든 그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듯이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그 다음에 형태가 다양하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차 노동시장이니 2차 노동시장이니 혹은 내부 노동시장이니 외부 노동시장이니 실제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국제노동시장도 있고 뭐 지역별 노동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업종별 노동시장도 있고 그렇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 다음에 표준화시킬 수 없는 노동자. 여러분들 사과나 혹은 배는 뭐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이런 것들은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매길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나왔고 경영학과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A등급이야? 이렇게 매길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적었지만 인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인성이 개판이야. 맨날 술 먹고 사고 치고 돌아다녀. 이러면 이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겠죠 당연히. 그렇듯이 사람은 표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A등급이니 B등급이니 상품은 이게 가능해. 그래서 뭐 소고기 뭐 2 플러스 1등급 뭐 이런 것이 정해지지만 사람은 그렇게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사람을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노동자의 교섭력이 존재한다. 왜? 상품은 팔렸을 때 팔려가더라도 나 이거 100원 이하로 팔리는 거 싫어요. 그 이상으로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근로자들은 한 사람씩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집단이 형성되면 사장한테 우리 가서 야 임금 인상 좀 요구하자. 우리 전체가 말이야 다 같이. 이런 식으로 교섭력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노동시장. 그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출문제 24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한다. 예,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이에요. 그러면 뭐 3개월 만에 계속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회사보다는 한번 들어오니까 뭐 3, 4년은 기본적으로 해. 이런 데가 훨씬 더 사장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너무 낮은 사직률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낮은 사직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 나가. 예. 한 10년, 20년 근무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예. 사용자는 왜 낮은 사직률을 가진 근로자를 선호하고 이러한 낮은 사직률이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만두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3, 4년씩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좋으냐 이거죠. 왜? 그거는 이제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낮은 사직률을 선호하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회사 근로자가 3개월마다 그만둬. 야, 그럼 환장하는 거죠. 뭐 때문에 환장해요? 사람 뽑는 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사람 뽑는데 시간 들어가지요, 비용 들어가지요. 예, 그러한 선발 비용을 낮출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발 비용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훈련비가 줄어요. 훈련비. 최소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혼자 그냥 스스로 일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최소한 이게 어떤 거고 어떠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혹은 과거에 전임자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 당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죠? 그런 교육훈련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사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금방 그만둔다라는 건 뭐예요? 예, 생산성이 낮아져요. 생산성이 낮아지는데 오래 근무하면 어떻게 된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장기 근속은 결국은 장기 근속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업 이윤이 증대하는 거죠. 예, 이러한 효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낮은 사직률을 가진 근로자들을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사직률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들어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딘가에서 뽑아야 들어가는데 뽑질 않아.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예.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신규 입직자의 진입 기회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장기 근속에 대한 피해예요. 예, 장기 근속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장기 근속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는 신규 채용자 규모가 감소하여 신규 입직자의 채용 기회를 감소시키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장기 근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장기 근속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임금이 인상하겠죠. 임금이 높아지겠죠. 그럼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쓰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사람을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쓴다? 정규직을 안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을 쓴다? 비정규직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약직이나 파견직의 수를 증가시켜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고용 상태가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규직이 많은 사회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 상태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사회도 안정화되는 거고요.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용이 불안해짐으로 해서 사회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예,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적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제대로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 이유 4가지를 쓰시오. 예. 임금의 하방 경직성. 쉽게 얘기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이게 근속기간이고요. 이게 임금이라고 본다면 처음보다는 점점 늘어나면서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방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하방이라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한다? 경직성을 띈다. 뭐예요? 임금 깎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꺾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 수준이 변하더라도, 불경기가 되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야 뭐 깎일 리가 없겠죠. 근데 불경기 같은 경제 수준이 변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성질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회사 사장이 임금 좀 올해 하도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좀 깎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 아, 이거 안 돼, 안 돼서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을 거잖아요. 노조가 있는 회사야 당연히 노조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렇게 표출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원인은 어떠한 원인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이에요. 여러분들 짧게 일한 사람들은 깎여도 큰 문제야 상관없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도 못해요. 근데 장기 근속하면 할수록 임금이 오르면 오르지 떨어져요? 안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올라가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려고만 하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죠.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임금을 인사하진 못할 망정 깎여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이죠. 예. 최저임금 제도라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 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최저임금이 뭐 100만 원이다. 월급으로 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만 원 받던 사람들은 당연히 100만 원으로 오르겠죠. 90만 원 받던 사람은 당연히 100만 원으로 오르는데 그럼 원래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 내가 쟤보다 먼저 들어와서 10만 원을 더 받았던 건데 쟤하고 똑같이 나 100만 원 줘? 그럼 나 안 되지. 아니 뭐야? 그럼 100만 원 받던 사람은 최소한 105만 원이나 110만 원으로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임금이 오르면 올랐지 깎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 예. 근로자의 역선택 가능성. 이것의 역이라는 것은 잘못될 역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연초에 2가지 제시했어요. 일하는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야겠다. 2하는 임금을 10만 원을 인상하겠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1안과 2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2안을 선택하는 사람도 아니요. 1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안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식 무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점심 먹는다 그러면 5,000원은 최소한 줘야 되겠죠. 그죠? 5,000원 곱하기 22일 하면 얼마예요? 11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5,000원짜리만 먹겠습니까? 가끔 6,000원이나 만원짜리도 먹겠죠? 그러면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12만 원 이상은 쓸 거예요. 근데 이건 1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도 그냥 10만 원 다 들어오냐? 아니다라는 거죠. 4대 보험료 떼고 뭐 가끔씩 떼고 그러면 얼마예요? 한 6, 7만 원 들어올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2배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금 10만 원 올려주세요 라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깎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아시겠죠? 예. 이런 식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내려가지 않으려는 성질을 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